18년간 유배지에서 갇혀 지내면서 50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한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200년 전 종이 한 장이 귀하던 시대의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바로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천재였고 조선에서 가장 철저히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개혁가였고 하루아침에 유배지가 삶의 전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성공과 몰락, 명예와 고독, 기회와 단절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시간은 무엇일까?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정약용은 바로 그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시간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쓰임을 잃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버릴 때 쓸모를 잃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특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이름보다 나이가 먼저 불릴 때 정약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 합니다. 당신은 아직 자신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오히려 가장 빛나는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정약용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22살의 과거에 급제해서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총망받는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44세에 천주교 신자라는 누명을 쓰고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세월을 한탄하며 지냈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쓰고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내며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권의 책을 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약용은 붓과 먹으로 손으로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며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책들의 내용입니다.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지를 연구한 농업서적,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서적, 의학, 건축, 법률, 교육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원 화성을 설계할 때 사용된 거중기라는 건축 장비도 정약용이 설계한 것입니다. 이 장비 덕분에 공사 기간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약용은 천재였을까요? 물론 뛰어난 두뇌를 타고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 한마디에 그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합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어.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돼. 시간이 없어서 못해. 하지만 정약용을 보십시오. 그는 44세라는 나이에 유배지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 최고의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일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1762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남인 계열의 양반 가문이었지만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정약용은 유난히 책을 좋아하는 아이여서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혼자 방에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정재원은 아들의 재능을 일찍 알아봤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최고의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정약용은 7살 때 이미 천자문을 떼었고 10살에는 사서삼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글을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써야 하는가?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바로 이 질문하는 습관이 훗날 정약용을 위대한 학자로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정답을 외우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 맞는 답을 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정약용은 22세 되던 해인 1783년 과거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것도 장원이 아닌 보통 성적이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바로 정조 임금과의 만남입니다. 정조는 조선의 임금 중에서도 특히 학문을 사랑하고 개혁을 추진하던 군주였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인재를 찾고 있었고 정약용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가까이 두고 여러 일을 맡겼습니다. 규장각 관리로 임명하고 중요한 정책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이때 정약용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 건설에 참여하면서 거중기를 설계했고 배다리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였고 실제로 많은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이 시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위하지 않는 학문은 진정한 학문이 아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 앞에서 글만 읽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지식을 오직 백성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00년 정조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정약용의 나이 39세 때였습니다. 정조가 죽자마자 조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론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남인 계열이었던 정약용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천주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자였고 이 박해 사건으로 처형당합니다. 정약용 자신도 천주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정약용은 젊은 시절 천주교 서적을 읽고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주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학문적 호기심으로 접근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1801년 정약용은 결국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서울에 남겨두고 홀로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 돌아올 수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절망했을 겁니다. 원망했을 겁니다. 세상을 저주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은 처음에 주막에서 지냈습니다. 유배 온 죄인을 받아주는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그의 학문 연구실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오직 책과 붓과 종이만 남았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글을 썼습니다. 낮에는 찾아오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밤에는 다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약용은 다음과 같은 엄청난 저술을 남겼습니다. 목민심서라는 책에서는 지방관리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48편의 글로 정리했습니다. 탐관오리가 되지 않는 법,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법,
세금을 공평하게 거두는 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흠흠신서라는 책에서는 형벌과 재판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는 방법, 죄를 정확하게 가리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경세유표라는 책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전반적인 제도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토지제도, 세금제도, 관리선발제도 등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학서, 농업서, 지리서, 역사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책을 집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사람이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쓴다는 것이? 계산해보면 한 달에 두세 권씩 책을 완성한 셈입니다. 그것도 손으로 직접 쓰면서 말입니다. 정약용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유배라는 고통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둘째,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꿈이 있었기에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셋째, 배움을 나누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며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수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일에 정성을 다하면 한 가지 일에 능하게 되고,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한 가지 일에도 능하지 못한다. 이 말은 요즘으로 치면 무엇일까요? 바로 전문성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저기 관심을 두지만 정작 제대로 깊이 파고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라고, 정성을 다해서 깊이 파고들라고. 또 다른 명언을 보겠습니다. 책을 읽되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 말은 공자의 가르침을 정약용 방식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읽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혼자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독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배우면서 동시에 스스로 사색하는 것,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책을 읽으십니까? 읽은 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 글과 영상을 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드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마음이 공평하면 명철해지고 마음이 사사로우면 어두워진다. 이 말은 특히 리더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관리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공정함이었습니다. 내 편, 내 편을 가르지 말고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공평하게 판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관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부모로서, 선배로서, 상사로서 우리는 공평합니까? 아니면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명언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은 정약용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는 평생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을까? 세금을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거둘 수 있을까? 억울한 백성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그의 모든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가족만 편하게 살려면? 아니면 내 이웃, 내 사회, 우리나라가 더 나아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합니까? 정약용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백성을 잊지 않았다는 것. 1818년 정약용은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18년 만에 서울로 돌아온 정약용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쁨보다는 오히려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서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정조 임금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를 아껴주던 사람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에게는 18년간 쌓아온 방대한 저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유산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정약용은 글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책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삶을 후학을 양성하는 데 바쳤습니다. 찾아오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편지로 학문적 조언을 나눴습니다. 특히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지금까지도 훌륭한 교육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는 남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라. 백성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하라. 이런 가르침들이 그의 편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1836년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히 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신, 그의 가르침, 그의 삶의 태도가 후대에 길이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정약용의 삶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연구 기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망하고 주저앉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습니까? 정약용은 44세에 유배를 갔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를 역사에 남는 위대한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꾸준함의 힘입니다. 정약용의 업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하고 집필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빠른 성공을 꿈꿉니다. 한 번에 큰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한 업적은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써도 1년이면 365페이지입니다. 10년이면 3650페이지입니다. 책으로 치면 여러 권이 됩니다. 문제는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처럼 18년을 한결같이 매진할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배움을 나누는 기쁨입니다. 정약용은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쳤고 자신의 지식을 기꺼이 나눴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더 풍부해집니다. 가르치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계십니까?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전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넷째,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학문을 오직 백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현학적인 논쟁이나 명예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시간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나만을 위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회를 위해 쓸 때 우리 삶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섯째, 끝까지 배우는 자세입니다. 정약용은 75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지식이 지금은 쓸모없어지기도 합니다. 50대, 60대라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정약용이 44세의 유배를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유배지에 갇혀 있었지만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지만 과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십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44세에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맞았지만 그때부터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50대든 60대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깨닫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삶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도 했을 겁니다. 유배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린 날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500권의 책이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유배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유배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유배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유배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서 여러분만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일기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계속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나이, 환경, 조건을 핑계로 미루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44세에 유배를 가서 62세에 풀려났습니다. 그 18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정약용처럼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배우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결국 여러분만의 위대한 업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약용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리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정약용은 200년 전에 살았지만 그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의 책은 지금도 읽히고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전해지고 그의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업적을 남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의 위대함은 500권의 책을 쓴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진짜 위대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마음, 백성을 사랑한 마음,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은 자세에 있습니다.
바로 그 정신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정약용처럼 살아보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누군가를 돕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여러분의 위대한 인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